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됐다는 건데요. 평소 앓던 눈 질병이 구속 이후 더 안 좋아졌고 당뇨 합병증과 기력 저하, 간 수치 이상 등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도 들은 바 없다며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구치소에 보내 교도관들과 함께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당히 특검의 수사에 임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고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도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중고차 시장의 규모나 트렌드는 어떤가요?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에 이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은 제일 먼저 어려움이 이 차를 구입하는 거, 신차 판매가 안 되고, 네. 역시 더 어려워지게 되면 중고차도 판매가 안 되거든요. 어허. 특히 이 중고차는 활부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2년 사이는 그렇게 크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차 거래 대수가 연간 170만 대 정도 되는데, 중고차는 B2B까지 합쳐서 한 380만 대가 되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B2C죠. 소비자가 이 중고차 구입하는 게 실제 거래인데, 그 거래는 250만 대, 60만 대 정도 되니까 신차 시장이 1.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한 30조 원 시장이죠.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신차 시장이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된다고 판단하면은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약 350만 대, 50조 원 시장까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이 어떤 제재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싸고 좋은 중고차는 누구나 원하는 걸 텐데요. 싸고 좋은 중고차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싸고 좋은 중고차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좋은 차가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싸면은 나쁠 수밖에 없는데
발품을 팔다 보면은 싸고 좋은 중고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문제는 중고차 자동차가 신차를 사기에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 1년, 2년 또 AS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도 이 감가상각이 큰, 특히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훨씬 더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네.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드림카를 살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차를 생각을 하면 일생 동안에 한 4번 정도 교체를 해요. 근데 이거를 같은 가격의 중고차 시장은 10대 이상을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원하는 차를 다양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중고차를 구입할 때 투명성이라든지 요새 문제가 됐던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좋은 중고차를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허위 미끼 매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중고차를 소비자들이 찾기가 힘든 걸까요? 실제로 말씀드린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또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AS를 안 해준다든지 품질 보존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이 몇 가지 부분들을 확인해서 구입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특히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폭염이 오지만은 언제든지 국지성 폭우로 시간당 50mm에서 100mm 쏟아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태풍도 앞으로 올 텐데 이런 네. 이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침수차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침수차는 보통 한 7, 8천 대에서 10,000대 사이 정도 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 15,000대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침수차가 많이 등장을 하는 시기고 또 이렇게 침수차가 많이 등장을 하면은 한 2달, 3달 이후에 이 차가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중고차를 구입할 땐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또 침수차나 사고차에 대해서 더더욱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이런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장마철 폭우나 태풍 후에 침수차를 소비자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 뭐 침수차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도 정부가 이 부분에 완전히 침수차가 시장에 등장하지 않게끔 노력한다라고 해서 보험 처리해서 폐차되는 이런 차는 폐차장에서 아예 기계로 눌러서 확인증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이 침수차가 이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종합보험에 다들 가입을 하고 있지만은 종합보험 중에서 약 30%는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허. 뭐 이럴 때 내 차가 만약에 침수차인데 자차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차를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자한테 팔을 수도 있고 또 무허가 정비업소 같은 데에서 정비를 해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침수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구입을 할 때는 몇 가지 이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내가 원하는 차가 있으면은 카히스토리 보험 사고 이력 정보를 통해서 네. 한 조회당 한 3,000원, 4,000원 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보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했다고 해서 완전히 걸러주는 건 아니고 넓은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차가 있게 되면은 이 업체한테 연락을 하는데 문제는 차를 구입할 때는 당사자 거래, 개인의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품질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중고차는 이 우리가 단지에서 사업체, 중고차 사업체에 소속된 이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달 2,000km를 품질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법정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한 달 2,000km를 만들었냐면은 대부분 중고차 구입했을 때 한 달 이내에 보통 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 90%가 발생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제도도 한 20년 전에 제가 정책 연구하면서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거쳐서 해보시고 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 단지에 방문을 하는데 이 중고차를 많이 구입하거나 차를 좀 많이 아는 분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게 되면은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 실제로 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뭐 시승도 해본다든지 또 최종적으로 이 계약을 맺을 때 딜러들이 특이사항에다가 아예 명기를 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쓰게 되면 훨씬 더 2중, 3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 침수차는 무조건 사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다들 알고 있긴 한데 이 침수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침수차는 이 문제가 되면은 운행을 할 때 시동이 잘 커지는 것 같아도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시동이 꺼진다든지 아하. 전원이 아예 나가서 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사고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침수차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시장에 진입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침수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이 나와 있죠. 안전띠를 완전히 끝까지 당기게 되면은 이 층이 나눠져 있어서 물때가 묻어 있다든지 먼지가 네. 묻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시가잭을 뭐 열어본다든지 뒤에 컨벤셔널 램프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물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층이 있게 되면은 침수된 차라는 것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 확인하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침수차 말고도 사고차처럼 구입 대상에서 빼야 할 차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고차 하게 되면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 처리가 된 것을 사고차로 생각하는 것이 딜러들하고 일반 소비자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게 틀려서 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정부가 네. 이 부분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선진국에서는 사고차 하게 되면은 이 크게 부닥쳐서 플레임이 밀릴 정도가 돼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사고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험 처리된 것을 보험 사고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도어라든지 엔진 보닛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풀어서 완전히 이 문짝 같은 거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이 정품을 쓰게 되면은 전혀 문제점은 없고 감가 상각만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정리해서 사고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해야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서 시장을 좀 더 지금보다도 1.2배로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또 지자체의 역할 또 투명성 있는 중고차 문화를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시장 개방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변화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열어준 겁니다. 아하, 실제로 네. 대기업이 중고차 분야 진출 못하는 이런 사례는 20년 동안에 OECD 선진국제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었어요. 근데 올해 완전히 이제 풀려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백화점에서 사는 부분들이 있고 재래시장에서 사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성을 키워서 인증 중고차는 가격이 높더라도 믿을 수 있고 품질 보증을 더 많이 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중고시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업체가 영향을 얼마만큼 받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요령도 같이 한번 보면서 상생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이 진행되는 것들도 한번 정부에서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중고차 구입 요령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한두 가지 조언 좀 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감가상각이 크다는 거. 그래서 살 때 너무 오래된 중고차보다도 이 2, 3년 정도 된 것, 주행거리가 좀 짧으면서 2, 3년 된 것들은 아직 AS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길이 잘 들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할 때는 바로 하루 이틀 내로 구입하기보다도 잘 아는 이 중고차 업체 사장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나 요런 차 가격이 요 정도인데 요런 모델들 있으면은 연락 좀 줘. 그러면은 혹시 그런 차가 나오게 되면은 연락을 줘서 싸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업체 사장을 잘 믿고 살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미리 섭외를 해서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 구입하는 이런 요령도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 3년 정도 된 국산차를 구입하고 또 믿고 살 만한 중고차 사장에게 미리 언지를 좀 줘라라고 중고차 구매 요령까지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길의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가로수를 자산화하는 신기술이라는데요. 상주시 산림녹지과 김공래 과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는 말 그대로 우리 상주어 가로수를 자산화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아라는 장비로 가로수를 스캔하면 수목어 수종, 규격, 기울기 등을 아주 정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로 각 나무를 3D 정보로 생성하면 우리시 상주시 만호 트리맵이 완성됩니다. 이 트리맵을 우리 직원들이 가로수 하나하나의 속성 정보를 꿰뚫고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수목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첨단 수목 관리 시스템,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를 도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수목 관리 방식의 어떤 한계점을 느끼신 걸까요? 네. 원래 기존 우리시 가로수 조선 현황은 614km에 20여 종 5288그루입니다. 가로수 종류와 수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 가로수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목관리 방식은 전문가의 유관 점검이나 표본 방식으로 사람이 일일이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가 주관적이며 위험 수목을 놓치기 쉽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도 이미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를 도입하여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내 가로수 중 3,864그루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병해충 예방, 가지치기, 수목 도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전면 활용하고
명품 가로수로 조성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람이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는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는 라이센스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며 빠르게 정확하게 수목을 3D로 스캔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AI로 분석하여 나무 수종, 규격, 위치, 건강 상태, 기울기 등을 고품질의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3D 디지털 트윈이란 카메라로 스캔한 수목을 지도 기반 홈플랫으로 옮겨서 개별 또는 전체 수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문제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TSA 지수란 줄기 안전성 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와 같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나무에 IoT 센서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수분이나 활력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체계적인 수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사례나 위험도로 분류된 수목의 비율 등 초반 성과가 있나요? 예. 이번 조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가로수 12,642그루 중 3,864그루 가로수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 진행 중입니다. 향후 위험도 분석을 통해 분류된 수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진한 용역은 조사부터 데이터 제출까지 2개월 내에 완성된다는 점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향후 돌출되는 수목 데이터 값을 통해 우리 시만의 명품 브랜드 맵을 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수목 주변에 전선, 또 표지판, 건축물 간섭 요소까지 공간 분석을 실시하는 게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인데 이런 정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는 단순히 수목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설물과 간접까지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네. 이를 통해 표지판 가림, 전선 간섭, 차량 통행 불편 등 문제 요소를 사전에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명품 가로수길 관리에 아주 뛰어난 효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 방식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될 걸로 기대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기존 수목조사는 한 그루씩 수작업으로 조사해야 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는 수천 그루를 하루 만에 스캔할 수 있어서 최대 1000배 빠른 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더 많은 수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예산과 인력 모두에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1000배나 빠른 조사 속도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시숲과 학교숲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서 도시숲, 학교숲 등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상주가 선도적으로 시도한 도시녹지 행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상주시는 작지만 똑똑한 녹지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함께 챙기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는 명품 가로수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목을 더 잘 돌보고 더 잘 활용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주시의 스마트 트리 인벤토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산림녹지과 김국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1일 반세부가 시한까지 이틀 남았는데요. 정부는 물론 또 재계도 협상 타결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협상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경제에 또 한미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이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관세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외신들도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직 협상 타결이 안 됐지만 대만도 타결이 안 됐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중요한 품목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강자는 대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은 왜 협상이 타결 안 됐을까? 지금 대만은 우리보다도 높은 32%의 기존 관세가 지금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가 25%는 높지만 대만의 32%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전 세계 최고의 최대 인구라고 불려지는 인도도 아직 타결이 안 됐거든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나 EU 등을 통해서 미국이 좀 더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인도 이런 일종의 가까운 동맹 국가들이죠. 연합 협력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상당히 미국은 숨가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중국과도 최종 타결이 아닌 연장하는 이 유예를 바로 이 100%가 넘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원래 이제 그것이 유예되면서 연장 연장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요 관건이었으니까요. 네. 자,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는 15%. 왜?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15%에서 상호관세 타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15%에 도달되지 못한다면, 협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자동차 수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차량들이 자동차가 일본, 독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관세가 낮아서 우리가 더 많은 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비싸진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일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본보다 뒤지는 건 싫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비교가 일본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이랬는데 한국은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다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포인트의, 이것도 뭐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60% 되죠. 상황에서 5%포인트의 이 타격을 입는다면 그것도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의 막판 1+1 구윤철 기획부총리,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의 이 협상이 미국 현지 시각 내일인데 우리 시각으로는 상당히 좀 한국 시각으로는 저녁 무렵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요 쟁점이 되는 게 소고기 30개월 이상 개방, 이런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인데요. 만약 이렇게 개방이 된다면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로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다시피 2008년에 미국 이 강우병이 엄청난 파동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뭐 다른 외국 국가에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강우병에 걸렸냐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왔던 미국 소고기 수입이 30개월 이상으로 제한 없이 열려버린다. 그러면 당장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끄림칙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더라도 30개월은 좀 그런데 뭐 LA 갈비 만들어 먹더라도 좀 원령이 낮은 걸로 30개월 미만으로 그냥 할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어수선해질 거예요. 또 상당히 여론에도 왜 이것을 우리 축산 농가에도 이걸 막지 못했느냐. 우리 경북에도 상당히 또 축산 농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민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군 주둔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도 지금 많은 미군들이 캠프 홈페이지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외관에 캠프 캐롤 그리고 대구에 캠프 헨리 또 캠프 조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미국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부터 1조 5천억을 해마다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둔 방위 분담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억 달러를 내놔라. 이건 14조입니다. 9배 정도를 더 내놓으라 이 소리거든요. 하고 우리는 비명이 나오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돈 많이 벌었지 않냐.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냐. 그건 누가 해줬느냐.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좀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기본적으로 30억 달러는 내야 되는 4조 2천억 원이고 이 4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내는 이제 이 협정이 된 것보다는 3배를 더 내놔라. 이게 이제 상당히 소방입니다. 소고기와 방위비. 이 소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이번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1일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일단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의 계속되는 인사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는 어제부로 일단락이 났죠. 최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근데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논란과 의혹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이진숙 전 후보자, 강선우 전 후보자 낙마를 했습니다. 현역 불패도 깨졌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네. 왜 그럴까? 인사혁신처장은 우리가 역대 누구누구 인사혁신처장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인사처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혁신처장의 위치는 매우 조용한 자리입니다. 왜? 뭐 우리 앵커께서나 또는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 네.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기밀이고 보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인사, 감찰, 그리고 총무,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거의 외부에 나가서 스스로 이틀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현역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인사 담당자로 한 20년간 있었고 교보생명을 비롯해서 민간기업 또 외교부 등의 인사 자문을 했던 인사 베테랑 인사 전문가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1956년생이니까 현업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은 정치적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책도 내고 또 APM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 역량평가 또는 성과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찬양적 발언, 그러니까 뭐 예수와 비교를 하기도 했고요.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야 된다. 뭐 대장동은 최고의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너무 이제 일반적인 여론과는 동떨어진 특정 인물에게는 찬양.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험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발언. 심지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마저도 네. 글쎄 이건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할 정도인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직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평가 예측 모델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게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96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80점,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이너스 60점. 이게 이 점수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느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상당한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와는 다르게 너무나 자의적이고 코드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놓다 보니까 그 외에도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폄하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여성들을 가리켜서 뭐 된장녀다 이런 발언까지도 이어지면서 부적격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철회 의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 자리가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농담하듯이 사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신임, 그러니까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 인사 전문가로서의 능력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꽂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분평회를 하듯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전문적인 능력을 또 깎아내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전 사례가 있죠. 이진숙 전 후보자에 대해서 한 보수 농객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했듯이 뭔가 누군가 강력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밀었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을 좀 꺾어내리기가 또 물러나게 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물론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추천한 인물이 확정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워낙 확고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뭔가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인물의 쓰임을 강력하게 좀 추천했던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래서인지 어제 오후에 사과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봐야겠고요. 그나저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흘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결정되는데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중에 누가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거의 지금 판세는 결정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데이터 여론조사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27일, 28일 무선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민주당 지지층 결과입니다. 정청래 56.1%, 박찬대 33.3%로 정청래 의원이 약 23%포인트 앞서는 결과인데요. 깜짝 놀란 것은 충청권과 영남권은 순회 경선을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이제 8월 2일 오는 토요일 이제 한 방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가 정청래 후보가 25%포인트 앞섭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결과가 23%포인트 앞선다고 말씀드렸죠.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세는 결정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박찬대 의원이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양자 대결 구도인데
처음에는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박찬대일 거야. 어대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대표는 박찬대야. 박찬대가 대표 자리를 꿰찬대. 이런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지금 명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호 관세도 그렇고 인사 논란도 그렇고 국정 때문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박찬대 의원 쪽에 마음이 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권리당원이 전체 비중의 55%를 차지하거든요. 대의원이 15%,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종의 세 글자 분석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하나는 더 센 캐릭터가 정청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당원들도 차라리 확고하게 일을 잘할 사람, 내란 정당 척결을 할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가 더 센 캐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 또 하나는 김어준. 바로 이제 이 유력 유튜브 방송인이 강력하게 정청래를 밀고 있다라는 것. 권리당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른바 이 국민의힘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당으로 누가 더 치열하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뒤늦게 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것에 합류한 또는 여기에 성격을 드러낸 박찬대 의원에 비해서 더 선점해서 먼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가고 있는 더 센케 김어준 지원 이 정청래 쪽으로 권리당원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은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과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유력 주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전 대선에서의 이 영향 또 주목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물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월 22일이기 때문에 약 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네. 예선도 있기 때문에 4명이 올라가는 것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일단은 문수다 문수 현상은 여전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 또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조경태 11, 김문수 34.9, 안철수 8, 장동혁 19.8, 주진우 8.8. 자, 이 결과를 보면 국힘 지지층에서 김문수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이 장동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전 대선 후보를 지금 꺾어내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려서 과연 이 전환길과의 결합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네. 지금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글자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물론 탄핵 반대, 탄핵 찬성도 있습니다만 앞서 이제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뭐 주진우, 장성민, 양성자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번 전당대회도 어떤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느냐. 윤 어게인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세 글자 분석이었다면 네 글자 분석입니다. 윤 어게인 탄핵 반대가 강세라는 겁니다. 이른바 또 고성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강전은 뭐냐면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전환길 이 네 명의 유튜브가 이 후보자들을 공동으로 출연시켜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상당히 좀 보수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하게 전달되는 그런 또 전당대회 성격까지 초반에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게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빠지면서 탄핵 찬성은 조금 힘이 되는 모양새예요. 물론 뭐 조경태, 안철수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장동혁과 김문수의 대결 양상으로도 부각되는 상당히 또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만 하더라도 탄핵 찬성 대 반대가 좀 상당히 치열하게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결선에는 김문수와 한동훈이 올라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의 기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김문수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사인 김재원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이제 지원 사격이 되는 것이고, 반 이재명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화력 자체가 장동혁 의원도 상당히 이제 치고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서 얻었던 41.15%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대체적으로 더 높을 정도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주류가 뭐 장동혁을 민다,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데 상당히 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다시 좀 윤 어게인에 또 올라타는 모양새예요. 네. 나도 그 유튜브에 나가겠다. 나도 뭐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전환길과 협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체로 문수의 성격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환길 씨가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후보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또 장동혁 후보는 답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동혁 후보는 내일 전환길 씨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야당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진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당, 야당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